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인사평가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인사평가에서 팀평가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 게 인사평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인사평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방법이냐면 바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을 대상으로 인사평가 방법을 쭉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그 개인들이 모인 집단,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팀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는요, 그 개인 평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팀 평가가 참 회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 자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직무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요,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과 하고 있는 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큰 대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 성과가 과연 내가 몇 퍼센트 정도의 그 기여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별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다면 그 개인들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인 팀 단위로 평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우리 팀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규 교수님 책에도요, 바로 이 팀 평가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의 인사관리 책을 보면 이 팀 평가는 잘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예전만 해도 일의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내가 한 업적을 정확하게 회사가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직무가 굉장히 서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더 이상 나만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회사는 조금 더 넓은 단위의 팀 평가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있는 대부분의 그 인사관리 교과서에는요, 이 팀 평가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시험에서도 이 팀 평가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현장에서 팀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찌 보면 시험이 반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팀 평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팀 평가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우리 팀 평가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우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평가센터법까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쵸? 평가센터법까지 다 정리를 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 팀 평가를 좀 해볼까 합니다. 팀 평가. 여러분, 이 팀 평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기 적혀 있네요. 개인의 직무가 상호 의존성이 높은 경우에 개인별로 업적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이런 팀 평가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팀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냐?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첫 번째, 우선 팀의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우리 보시면 우선 팀의 목표 설정이라는 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팀의 목표 설정. 그렇죠? 자, 우선 팀의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요. 이 팀의 목표는 팀의 상부에 있는 곳에서 경영 전략부터 팀의 목표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앞으로 고객 점유율을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팀 목표, 상부 목표라고 하고요. 그 목표에 맞추어서 팀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기여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니까 팀의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팀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요. 두 번째는 KPI라는 걸 개발합니다. KPI. 자, 이 KPI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요.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하는 CSF에서 나옵니다. CSF에서 뭐가 도출되냐면요. KPI가 도출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앞쪽의 내용이랑 잠깐 하면요. 첫 번째, 방금 뭐라 그랬죠? 목표 설정을 하죠.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을 하고 나면 엄밀히 말하면 KPI보다는 다시 목표 설정을 하면요. 목표 설정을 하면 그 다음 우리가 핵심 성공요인 CSF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면 뭘 하냐? KPI를 결정을 해요. 어찌 보면 지금 박경규 교수님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KPI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CSF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KPI를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CSF랑 그다음에 KPI가 뭔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CSF랑 KPI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봐요.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다시 우리 상위 목표부터 얼라이먼트 한번 해볼게요. 정렬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가 뭐죠? 팀의 목표 설정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고객 점유율을 몇 퍼센트까지 늘린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고객 점유율이 30%라면 우리가 올해 30%에서 50%까지 고객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게 회사의 전사적 목표라고 할게요. 됐죠? 그러면 그 50% 목표 중에 우리 팀이 몇 퍼센트 담당을 해야 될지 그다음 결정이 될 겁니다. 여기가 바로 뭡니까? 팀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50%를 우리가 고객 점유율을 추구하는 게 목표인데 그 중에서 우리 팀은 10%를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팀의 목표다라고 하면 그게 10%가 뭐가 되는 거죠? 우리 팀의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팀이 마켓쉐어의 10%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면 핵심 성공 요인, 그러니까 CSF랑 KPI를 두 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팀의 목표를 조금 더 세분화시킨 거라고, 구체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봐요. 우리 팀이 전체 마켓쉐어의 10%를 담당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 점유율을 10%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고객 만족을 조금 더 높여야겠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고객 만족이 여러분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 팀이 10% 마켓 점유율을 높이는 게 우리의 할당대 목표라면 그 10%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객 만족을 하자라는 게 뭡니까? 그게 핵심 성공 요인 CSF입니다.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말 그대로 핵심 성공 요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객 만족을 달성하는 게 그 핵심 성공 요인이라면 이 핵심 성공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시킨 게 뭐냐? 그게 KPI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핵심 성공 요인은 좀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봐봐. 고객 만족? 그러면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마켓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10% 달성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객 만족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고객 만족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점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실행을 했을 때 고객 만족이 이루어질지를 그 어떻게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 KPI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걸 볼 수 있겠네요. 뭐냐면 고객 만족이 높아졌다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VOC 건수가 줄어들면, 그러면 고객 만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죠? 여러분, VOC가 뭡니까? Voice of Customer, 즉 고객의 소리 아닙니까? 그쵸? 그 말이 고객의 소리지. 고객님들의 굉장한 불평불만이 거기에 나와 있잖아. 그쵸? 그러면 VOC 건수가 많을수록 고객 만족이 그만큼 낮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VOC 건수가 하루에 50건 정도 들어온다면 이 50건보다 VOC 건수를 낮추게 되면 그럼 상대적으로 고객 만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핵심 성공 요인이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추상적으로 표현된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인 수치, 그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KP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해볼게. 전사적 목표가 뭡니까? 우리 회사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늘리자. 그럼 그 50% 중에 10%의 목표를 우리 팀이 할당받았으면 우리 팀의 목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고객 점유율 10% 달성. 됐죠? 그럼 우리 팀이 고객 점유율 1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핵심 성공 요인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자. 그럼 고객 만족이 높으면 당연히 시장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 수 있어. 고객 만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고객 만족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치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고객의 소리, VOC 건수가 내려가면 그런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러면 평상시에 50건 정도가 들어온다면 그것보다 낮추면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KPI를 달성할 수 있고 KPI가 달성되면 CSF가 달성되고 CSF가 달성되면 우리 팀의 목표가 달성된다. 이렇게 얼라이먼트 정렬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자, 보시면. 그 다음 세 번째, 목표 수준의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건 KPI를 구체적으로 몇 건을 달성해야 될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KPI, 여기 있죠? KPI를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성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치가 50건이 매일 VOC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VOC 50건보다 낮추면 되겠죠. 근데 그걸 낮추는 걸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보통은 2, 3년 동안 달성했던 업적을 평균치로 봅니다. 이걸 평균치로 보고 이 평균치보다 VOC는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 평균치보다 낮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 수준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는요. 약간 도전적인 목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 우리가 지금 고객 만족이 CSF잖아. 그치? 고객 만족. 그쵸? 그럼 요거를 하기 위해서 VOC 건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또 뭐 다른 것들도 쭉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러 가지 KPI를 구체적으로 목표를 다 설정하고 나면 이 목표들마다 뭘 해주는 겁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VOC가 제일 중요하면 VOC에 50% 가중치를 두고요. 그다음 또 다른 목표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20% 가중치를 두고 또 다른 게 있으면 10% 가중치를 두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가중치를 결정하는 거 이걸 네 번째 가중치 부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가 실시 및 결과를 활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선 팀 평가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의 팀 평가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순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서술할 수 있으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어떤 시험에라도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했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만 정리를 좀 하면서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우리 판사판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인사 피평가자와 다시. 자, 인사 피평가자와 평가자와 평가 시기를 결정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뭐 있습니까? 인사 평가의 내용과 평가를 하는데 기준 선정, 요소 선정을 했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지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요. 그 방법을 선정하고 난 뒤에 그 방법으로 마지막 뭐 하면 됩니까? 평가하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인사평가 방법이 어떤 평가 방법이 좋은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인사평가 방법에 좋은 평가 도구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신타, 실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뭐냐면요. 왼쪽으로 다시 올게요. 우리 교재를 보면요. 효과적인 인사평가 제도의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좋은 바람직한 인사평가라면 신타 실수가 높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신뢰성도 높고 타당성도 높고 실용성도 높고 그다음에 수용성도 높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보는 게 효과적인 인사평가 제도의 구축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중심으로 보면요. 첫 번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네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하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평가자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다 보니까 평가를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평가에 일관성이 생길 겁니다. 일관성이 있는 게 뭡니까? 신뢰성이죠.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한 명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 명이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혼자 평가하는 것보다는 평가의 결과가 조금 더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다면 평가라는 걸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 다면 평가는 나 혼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사, 직원, 그 다음에 동료, 부하, 외부 고객까지 다면, 전면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다면 평가라고 합니다. 그다음 평가자가 보통 평가를 할 때 잘못된 평가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가자를 교육시켜서 조금 더 평가가 일관되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타당성은 뭐였죠? 내가 평가하려는 목적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확대할게요. 자, 그래서 타당성을 증대하시면요. 타당성을 증대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목적에 맞게끔 평가하자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승진을 하는데 필요한 평가법과, 그 다음, 교육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법은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목적에 맞는 평가법을 도입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평가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피평가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피평가 집단을 세분화한다라는 것은요, 평가 집단을 잘게 잘게 나누어서 평가 집단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명확한 상태에서 사람을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평가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용성은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일 수 있게 평가를 좀 더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도 아마 실용성 증대 방안으로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중대 방어. 수용성이 뭐였죠? 그 평가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는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네요. 평가를 받는 사람이 평가 제도에 만드는데 참여를 하면 내가 참여해서 만든 제도니까 내가 받아들일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것들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 주로 사람을 상벌을 주기 위한 평가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평가법을 활용을 하면 좀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상벌을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면 반발심이 커지는데 단순히 교육 훈련시키고 나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조금 받아들이는 게 거부감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능력 개발형 평가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평가 제도 개발 시 종업원 대표를 참여하며 그만큼 종업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거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아무래도 평가를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사평가의 중요한 내용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 기억나요? 자, 봐요. 여러분들 우리 인사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관리라는 걸 할 때는요. 첫 번째 종업원 분석을 하고요. 근데 종업원 분석은 이제 안 한다 그랬죠. 왜 안 한다 그랬죠? 이 종업원 분석은 우리가 IT 기술의 개발로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되어 있다라고 전제한다고 했죠. 그러면 종업원 분석을 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종업원 평가를 하는데 그 종업원 평가를 다른 말로 인사평가 혹은 성과평가 혹은 고가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단계를 거치는 건 직무관리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인사관리에서는 바로 인사평가를 했을 때 아무래도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데 그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 인사평가에는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인사평가의 오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에서는 직무 오류라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직무는 팩트 그 자체거든요. 사실 그 자체. 그런데 인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사실 사람을 정확하게 팩트 그 자체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필수 불가결하게 반드시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평가에서는 오류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사평가 오류를 여러분도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인사평가 오류 한번 교재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인사평가 오류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인사평가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가자가 의도적으로 하는 오류가 있고요. 그다음 평가자가 인사평가를 하는 사람이 자기도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오류가 있고, 그다음 인사평가자가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를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박경 교수님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평가자의 의도적인 주관적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관대화, 중심화, 가혹화 요 세 가지 있죠. 요렇게 묶어서 요거를 다른 말로 항상 오류라고 합니다. 항상 오류. 혹은 다른 말로 분포적 오류라고 돼요. 분포적 오류. 요렇게 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분포적 오류, 항상 오류. 오케이. 자, 여러분들 관대화, 중심화, 가혹화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관대와 중심화 가혹화는요. 여러분들 관대와 중심화 가혹화는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관대와 중심화 가혹화는 우리가 요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대학교예요. 대학교. 대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요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교수님들이 분야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볼까요? 뭔지? 자,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가면요. 교수님들이 계시죠. 그쵸? 근데 그 교수님들 중에 첫 번째, 관대화 경향을 보이시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누구냐? 바로 노 교수님이세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노 교수님. 여러분들 그 노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이제 곧 은퇴를 앞두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삶을 좀 어찌 보면 달관 하셨죠. 그쵸? 그리고 학교 생활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애기처럼 보일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본인도 곧 떠날 사람이라서 굳이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좀 쓴소리 하는 것도 싫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 교수님들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얼마나 모르겠니? 인생은 해피한 거란다. 라고 하면서 받아라 A라고 하면서 다 A를 쫙 뿌려버리죠. 그쵸? 그런 게 뭡니까? 그게 관대화 경향이죠. 여러분들, 인사평가라는 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리고 중간인 사람,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시험에서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중간인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뭘 뿌린 거예요? 잘하는 걸로 뿌려버린 거죠. 그쵸? 이건 여러분 그 사람을 평가한 거야? 평가하지 않은 거야? 평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인사평가에 있어서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후하게 점수를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관대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심화 경향은 뭘까? 그렇죠. 중심화 경향은 그냥 대다수의 사람을 잘한 사람과 못하는 사람, 중간 사람 구분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 점수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중간쯤 주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 일반적인 교수님이 이렇게 많이 하죠. 보통 그 저기 뭐지, 평가 점수를 제일 많이 주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뭡니까? 중심화 경향이라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가혹화 경향이 있습니다. 가혹화 경향. 여기 우리 책에도 있죠. 가혹화 경향. 이게 harsh tendency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번 당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야.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시험에선 잘한 사람과 중간 사람과 못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점수를 줘버리는 거죠. 저는 이거 제가 한번 당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제가 이제 경영학과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나름 여러분 그 경영학과 수업 점수가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이 경영학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나름의 경영학 덕후로서, 그래서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학부 때부터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영학 점수는 좀 잘 받고 싶었어요.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경영학과 그 과목들 성적이요. 올 A입니다. 다 A 플러스 아니면 A 제로로 받았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제가 C가 있어요. C가 있습니다. C 플러스도 아니고 C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면요. 제가 심지어 그 과목도 제 이름이 기억이 나는 게 경영학이었어요. 국제경영학. 국제경영학이었는데, 그 당시에 국제경영학을 담당하셨던 교수님께서 그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갓 오셨어요. 굉장히 이제 젊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보통 젊으신 분들이 오시면 보통 그 의욕이 넘치잖아. 그치? 갓 학위를 받고 오면 굉장히 의욕이 넘치잖아요. 그쵸? 굉장히 의욕이 넘친 상태에서 이제 학교에 이제 그 교원, 그 임용이 돼서 오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첫 학기에 이제 제가 그 수업을 들었는데, 첫 번째, 수업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저 정말 국제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를 했어가지고, 아직도 제가 국제 경영학의 대다수의 그 개념들을 그 수업에서 들었던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제 봤는데, 중간고사는 심지어 없고 기말고사 한 번만 시험을 봤는데요. 기말고사 시험을 딱 봤는데 첫 번째 객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객관식이면 굉장히 클리어하잖아. 그치? 그 정답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문제가 몇 문제였냐면 20문제였거든요. 20문제. 20문제였는데 20문제고 심지어 오픈북이었어요. 책을 봐도 돼요. 그런데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제일 위쪽에 이제 그 지시사항, 그 디렉션이 있었습니다. 그 디렉션을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금부터 20문제의 객관식 문항을 푸는데, 그 디렉션이 이거였어요. 20문제 객관식 문항을 푸는데, 그 20개 문항에서 그 보기 선지는 각 십지선다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지선다는 오지선다는 봤는데, 십지선다는 살다 살다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진짜 문항당 1번 문항에 그 선지가 10개씩 있어요. 2번도 10개씩 있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여러분, 우리 객관식은 답이 몇 개야? 하나야. 많아야 두 개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디렉션에 각 문항은 정답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답이 10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답은 한 개도 없는 빵개일 수도 있다, 0개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답이 세 개인데 내가 두 개 체크했거나, 정답이 세 개인데 네 개 체크하면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말이 객관식이지 거의 주관식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관식이었어요. 사실 모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다 공부해야만이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픈북을 해도 책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시간 내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되게 타이트했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그걸 정말 열심히 공부도 했고, 제가 또 나름 경영학에 자부심도 있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성적을 B를 받았습니다. B를 받았는데 왜 쌤 성적이 C입니까? 자, 제가 B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한번 재수강을 해서 꼭 A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재수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교수님이 업그레이드가 됐더군요. 10지선다에서 15지선다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 문제는 더 많아지고, 시간은 더 짧아지고, 아,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수님 수업에서는 A가 없고요. 이렇게 B만 받아도 굉장히 높은 성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높은 성적을 받았던 사람인 거죠. 어찌 보면.
그랬는데 결국 그 다음에는 성적이 더 안 나와서 그래서 결국 C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더 해봤자 의미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의 정말 아픈 상처로 하나 남아있는 게 그 국제 경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교수님 수업은 거의 대부분 C예요.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물론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친구, 그 학생들의 수준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평가라는 건 어쨌든 그 집단 안에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뭘 주는 겁니까? 그죠? 나쁜 점수를 주는 거죠. 이런 게 뭡니까? 이게 가혹화 경영이죠. 그렇죠? 제가 크게 한번 당하고 그리고 그리고 난 뒤로는 국제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물론 이제 뭐 농담반 진담반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국제 경영학을 사실 우리 수험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 학부에서 배웠던 그 내용은 그 교수님께서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모델부터 해서 뭐 웬만한 것들이 다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뭐 저의 좋았던 기억과 함께 또 나빴던 기억도 있었던 뭐 그런 국제 경영 수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고요. 자, 그다음 그 밑에 여러분 보시면 상동적 오류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상동적 오류. 잠깐 볼까? 자, 여기 보시면 자,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상동적 오류라는 게 있죠. 여기 있네요. 상동적 오류. 그쵸? 여러분 그 옆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스테레오타입이 뭐죠? 그렇죠. 한국어로 옆에 적어 놓을까? 고정관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정관념 뭐 있습니까? 뭐 우리는 지역 색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 5번에 영공 오류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5번에 영공 오류라는 거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죠. 우리가 똑같은 신입사원을 받았는데 어떤 친구는 고졸이고 어떤 친구는 대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졸 친구가 더 똑똑하겠지라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 그게 뭡니까? 연공 오류입니다. 나이나 근속연수나 혹은 학력이 더 길수록 그 사람이 더 잘하겠지라고 미래 의뢰 짐작해서 평가해 버리는 거. 그게 뭡니까? 연공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보시면요. 평균화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설명할 거리가 좀 있네요. 자, 보시면 평균화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요. 이 평균화의 오류가 뭔지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봐요. 여러분들 평균화의 오류라는 거 뭐냐면, 잘 봐요. 우리가, 여기 보면 1번이라는 친구가 있고 2번이라는 친구가 있고 3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5년이 있어요. 그럼 2025년에 1번 친구한테 A를 주고요. 2번 친구한테 B를 주고 3번 친구한테 C 이렇게 등급을 줬습니다. 이게 잘 나눠서 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줬는데 시간이 흘러서 2026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그 인사평가를 했냐면요. 여기 A를 주고 여기 B를 주고 여기 C를 줬어요. 여전히 잘 나눠서 줬네요. 그쵸?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준 게 아니니까 A로 다 주거나 B로 다 주거나 C로 다 준 게 아니니까요. 자, 2027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A를 주고 여기 B를 주고 여기 C를 줬어요. 자, 이렇게 3년 동안 여러분들 각각의 시간을 보면요. 각각의 시간을 이렇게 가로로 보면요. 각각의 그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A, B, C를 나눠서 줬어요.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이 받았던 고가를 이렇게 합쳐보니까 각각의 사람들은 골고루 뭘 받았습니까? A, B, C를 받아서 평균화돼 버렸죠. 그쵸?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일종의 평균화의 오류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친구들을 순서를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일종의 뭡니까? 평가를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거죠. 나눠 먹기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실무에서 많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 승진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고과를 잘 줘요. 그럼 그 친구가 승진을 그 해 했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 그 친구를 고과를 낮게 줍니다. 그리고 또 승진해야 되는 친구 고과를 높게 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평균화의 오류죠. 이것도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뭡니까?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볼게요. 자,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보면요. 여러분들, 자, 요건 잠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요건 좀 지우고 깔끔하게.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볼까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평가자 자신이 인지 못하는 우리의 후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광 효과가 뭡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작은 한 면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시켜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똑똑할 것 같고, 착할 것 같고, 성실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평가해 버리는 거죠. 작은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거. 후광 효과. 그 다음, 시간적 오류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최근에 기억하기 쉬운 정보를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적 오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시간적 오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실제 사례가 뭐냐면요. 그게 시상식이에요. 연말 시상식.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은요, 상반기에 열심히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언제 터트려야 됩니까? 하반기에 터트려야 돼요. 그래야 연말 시상식에서 높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열심히 해도 하반기 되면 그 시청자들 기억에 이미 다 잊혀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반기에 뭐 해야 됩니까? 집중적으로 터트려야 되죠.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상반기든 하반기든 어쨌든 잘한 거 있으면 잘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를 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둡니까? 그렇죠. 시간적으로 가까운 하반기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알게 모르게 그렇게 주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시간적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여기 세 번째 상관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상관편견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쵸? 이 상관편견. 이게 뭐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오비락 같은 걸 말합니다. 그쵸? 그 다음, 대비오류 한번 볼까요? 대비오류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대비오류는, 여러분들 대비오류는 이런 겁니다. 면접 볼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봐요. 어떤 친구가 면접을 하는데 굉장히 면접을 못했어요. 그럼 면접관들이 그 친구 진짜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면접관도 뭐 사람이니까. 그 친구가 나갔어요. 그리고 난 이제 그 다음 친구가 왔는데 그 다음 피면접자가 왔는데 그 지원자가 근데 그 친구가 한 중간 정도 면접 퍼포먼스를 냈어요. 근데 앞에 친구가 너무 못하니까 이 친구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죠?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대비 오류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취업할 때 이런 식으로 앞쪽에 좀 못한 친구가 먼저 들어가서 해주면 이런 친구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했거든요. 왜 예수님이라고 했냐? 나를 희생하고 모두를 붙여주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를 우리는 그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이런 게 대비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유사성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 유사성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나랑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는 거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한테 좀 더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거. 이런 것도 잘못된 평가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사성의 오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정보 부족으로 인한 그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오류. 자, 거기에 기속 과정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떤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 잘못을 분명히 환경 탓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내부 탓으로 돌린다거나 반대로 어떤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내부 탓을 그 사람의 잘못인데 환경 탓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기속 과정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2차 평가자의 오류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이 2차 평가자의 오류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2차 평가자의 오류는 저도 삼성에 있을 때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때 평가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았냐면 제 상사분이 저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상사가 평가를 한 거를 그 평가지를 전무님한테 올려요. 그러면 이제 그 상사의 상사죠. 그러면 그 상사의 상사가 저를 다시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사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무님이나 전무님이 저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본다고 한들 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평가한다? 평상시에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저를 평가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보통은 제 상사가 평가한 걸 그대로 그냥 똑같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잘못된 평가죠. 그렇죠? 상사도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차 평가자의 오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가 그 박경기 교수님 책에서 우리 인사평가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사평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